때는 바야흐로 조선 후기, 지리산의 웅장한 산세가 병풍처럼 둘러싼 아름다운 고을, 진주에서의 자판을 정리하는 상인들의 걸걸한 목소리, 떠리로 물건을 사려는 아낙네들의 앙칼진 흥정소리가 뒤섞여 어수선한 분위기를 자아냈지요. 그 북새통 속에서 장돌뱅이 청년 민주는 제 지게에 텅 빈 소쿠리와 팔다 남은 무명피를 싣고 있었습니다. 며칠간 이어진 장사의 몸은 파김치가 되었지만 그래도 제법 두둑해진 전대를 만지작거리는 그의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보찜을 다 꾸리고 막 몸을 일으키려던 그의 눈에 기이하고도 슬픈 광경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장터에서 가장 번잡한 길 한복판에 웬 새색시 하나가 넋을 잃은 듯 멍하니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머리에는 화려한 족두리를 쓰고 뽀얀 얼굴에는 연지곤지를 곱게 찍은 채 금실로 섬세하게 수가 놓인 붉은 화롯을 입은 모습은 영락없는 혼례식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주변에는 신랑도 하객도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처럼 그녀는 장터 사람들은 그 기묘한 광경을 그저 신기한 구경거리 삼아 지나칠 뿐이었습니다. 이 예쁜 색시는 얼마에 팔아요? 여디랑 바꿔요. 에그, 신랑한테 버림받았나 보다. 어른들은 혀를 끌끌 차며 필시 무슨 몹쓸 사연이 있겠지. 민준 역시 처음에는 그저 무심하게 그녀를 지나치려 했. 그 모습이 어릴 적 부모를 잃고 홀로 세상에 내던져졌던 자신의 처지와 겹쳐 보였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시간은 흘러 장터의 소음은 잦아들고 사람들은 하나둘 제갈 길로 돌아갔습니다. 땅거미가 짙게 깔리고 장터에는 스산한 저녁 바람만이 맴돌았지만 새색시는 여전히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를 데리러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민주는 참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는 성큼 새색시 앞으로 다가가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말투로 말을 걸었지요. 그의 무뚝뚝함은 오랜 떠돌이 생활이 만들어준 서툰 상냥함이었습니다. 보시오, 새색시. 해가 다 졌는데 어찌 이러고만 있어? 어서 집으로 가야지. 댁이 어디시오? 밥은 먹었소? 하지만 새색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마치 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그녀는 여전히 텅 빈 눈으로 먼 곳만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민주는 머리를 극적이며 다시 한번 물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쯧. 딱하게 됐구먼. 이대로 그녀를 장터 한복판에 내버려두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주정뱅이나 왈패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관아에 데려다 줄까 생각해보았지만 사연도 모르는 처자를 관아에 넘기는 것은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민주는 큰 한숨을 한 번 내쉬더니 아주 기막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등 뒤에 맨 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새색시의 겨드랑이에 팔을 넣어 끙차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새색시는 놀라거나 저항하지 않고 그저 힘없는 인형처럼 그의 손에 들려 올라왔지요. 민주는 지게의 짐바지 부분에 집단을 두툼하게 깐 뒤 그 위에 새색시를 조심스럽게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보찜을 그 앞에 놓아 그녀가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순식간에 그의 지게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새색시 전용 가마가 된 셈이었습니다. 묵직하기는 사람 하나 싣는 게 쌀 한 가마니보다 더 무겁구나. 민주는 지게를 어깨에 둘러매며 투덜거렸습니다. 지게에 실린 새색시의 무게가 그의 고된 장돌뱅이 인생의 무게만큼이나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어둠이 내린 장터를 등지고 다음 장터가 열릴 함양으로 향하는 밤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으면 오늘 장터에서 소쿠리 대신 가마를 팔아볼 걸 그랬군. 그의 투덜거리는 혼잣말이 어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무뚝뚝한 장돌뱅이 총각과 말 못하는 새색시의 기막힌 동행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게에 실려가는 동안에도 새색시는 단 한마디 말도 작은 몸짓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길게 늘어뜨린 명주치마 자락을 꼭 쥔 채
민준의 넓은 등만을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두 사람은 길가에 있는 작은 주막에 들렀습니다. 주모는 지게에 고운 새색시를 태우고 들어서는 민준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아니, 민준 총각. 장가라도 들었는가? 지게에 색시를 다 태우고 다니고 이게 무슨 일인가? 주모, 그런 거 아니니 방이나 2개 내주시오. 그는 혹시나 모를 오해를 막기 위해 자신의 방과 새색시의 방을 따로 잡는 세심함을 보였습니다. 그는 뜨끈한 국밥 2그릇을 시켜 한 그릇을 새색시의 방문 앞에 조용히 놓아주었습니다. 시장할 테니 먹으시오. 문밖에서 들려오는 그의 무뚝뚝한 목소리에 방 안에 있던 새색시의 어깨가 작게 움찔했습니다. 한참 뒤 민준이 그릇을 거두러 가보니 국밥은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들의 기묘한 동행은 계속되었습니다. 낮에는 민준이 앞장서서 걷고 새색시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민준은 말을 거는 대신 그늘 좋은 나무가 나오면 잠시 쉬어가게 하고 시원한 샘물을 떠주는 등 묵묵히 행동으로 그녀를 챙겼습니다. 새색시 역시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인형처럼 끌려다니기만 하던 그녀가 이제는 민준이 잠시 쉬어갈 때면 조용히 다가와 그의 헝클어진 보찜을 가지런히 정리해주곤 했습니다. 한 번은 민준의 달아빠진 집신 한쪽이 너덜거리자 그녀가 어디선가 질긴 칠렁쿨을 구해와 야무진 손길로 집신을 단단히 엮어주기도 했지요. 민준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그녀가 필시 귀한 집에서 곱게 자란 교수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비록 작았지만 바느질이나 매듭 솜씨는 보통이 아니었고 몸가짐 하나하나에 기품이 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간 여러 장터를 돈 후 민준은 다시 진주 장터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등 뒤에는 여전히 새색시가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지요. 그는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자신의 단골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주모, 나왔소. 이 처자 잠시만 좀 맡아주시오. 장사 끝나면 바로 데리러 오겠소. 어이구, 이 무뚝뚝한 총각이 결국 정이 들어버렸구먼. 걱정 말고 장사나 실컷 보고 오게. 이 처자는 내가 잘 데리고 있을 테니. 민준이 장사하러 나간 사이 주모는 새색시를 가게 안쪽 따뜻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새색시의 더러워진 화롯을 벗겨주고 깨끗한 무명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그리고는 뜨거운 물수건으로 그녀의 얼굴과 손을 정성껏 닦아주었지요. 아이고, 가여워라.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을꼬. 얼굴이 반쪽이 다 되었네. 괜찮다, 아가야. 이제 다 괜찮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아무도 너를 해치지 않는단다. 주모의 따뜻한 손길과 위로에 그동안 돌처럼 굳어있던 새색시의 눈가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주모의 품에 안겨 소리 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돌아온 민준에게 주모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이리 와서 앉아 보거라. 저 아가는 큰 충격을 받아서 말을 잃은 게야? 지금 당장은 제 이름이 무엇인지, 집이 어디인지도 기억 못하는 것 같더구나. 저리 고운 처자를 이대로 길거리에 나앉게 할 셈인가? 하늘이 자네에게 준 복이다 생각하고 자네가 거두면 되지? 평생 혼자 살 셈인가? 아이고 주모,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민준은 손사래를 쳤지만 그의 얼굴은 이미 홍당무처럼 붉어져 있었지요. 주모의 제안에 민준은 며칠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는 답답한 마음에 잠시 바람을 쐬러 뒷산에 올랐습니다. 산중턱에 이르자 양지바른 비탈에 흐드러지게 피어난 진달래꽃 군락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분홍빛 꽃잎들이 봄바람에 한들거리는 모습이 마치 수줍게 웃는 처녀의 얼굴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민준은 그 꽃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새색시를 떠올렸습니다. 화려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서럽고 아름답지만 가녀린 모습. 그 순간 민준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산에서 가장 곱게 핀 진달래꽃 한 가지를 꺾어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서 조용히 바느질을 하고 있던 새색시는 그가 불쑥 내민 꽃가지를 보고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지요. 이 꽃 이름이 진달래라 하오. 당신을 보니 왠지 이 꽃이 생각나더군. 언제까지고 이름 없이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니. 괜찮다면 이제부터 당신 이름을 서연이라 부르면 어떻겠소? 서연. 민준이 지어준 소박하고 어여쁜 이름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그동안 텅 비어있던 서연의 눈동자에 아주 희미한 생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얼굴이 붉어진 채 쩔쩔매고 있는 민준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그에게 보여준 첫 번째 긍정의 표시였습니다. 서연이라는 이름이 생긴 이후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민주는 떠돌이 장돌뱅이 생활을 잠시 접고 진주 장터 근처에 허름한 초가집 한 채를 얻었습니다. 집이 누추하여 미안하오. 내 부지런히 돈을 벌어 언젠가는 비가 새지 않는 번듯한 집을 마련해주겠소.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집 안 구석구석을 둘러보았습니다. 집은 휑하고 가난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실망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눈에는 자신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안도감이 서려 있었지요. 다음 날부터 민주는 새벽 일찍 일어나 장터로 나가 해가 질 때까지 열심히 일했고 그가 나간 사이 서연은 말없이 집안을 살뜰히 돌보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다차먼지 쌓이고 휑하던 초가집은 놀랍도록 아늑한 보금자리로 변해갔습니다. 민주는 매일 저녁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설레고 기다려졌습니다. 문을 열면 자신을 기다리는 따뜻한 온기와 맛있는 밥냄새,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짓는 서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태어나 처음으로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주는 평온함과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장마철, 며칠째 쏟아지는 비에 장사를 나가지 못한 민준이 처마 밑에 앉아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허탕만 친 채 흠뻑 젖어 집으로 돌아온 그는 날카로워져 있었지요. 그때 서연이 조용히 다가와 잘 마른 수건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죽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민준은 아무 말 없이 죽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을 통해 얼어붙었던 그의 마음까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가 죽 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민준을 만난 이후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모기소리처럼 작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은 민준의 귀에 천둥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맑은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의 거칠고 무뚝뚝한 심장이 난생 처음으로 쿵 하고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굳은 비와 허탕친 장사로 인해 우울했던 그의 마음이 서연의 그 따뜻한 한마디에 봄눈 녹듯 스르륵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서연이 말을 되찾고 두 사람의 초가집에 웃음소리가 피어나기 시작할 무렵 그들의 소박한 행복을 시기하는 불청객이 나타났습니다. 그 자는 바로 진주 일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악독한 세도가 최진혁이었습니다. 그는 막대한 토지와 재산을 바탕으로 고리대금을 하며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자였지요. 장돌뱅이 민준이 데려온 처자의 미모가 절세미인이라는 소문이 최진혁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호기심이 동한 그는 어느 날 일부러 민준의 집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마침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서연의 모습을 본 순간 최진혁은 저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수수한 무명호 차림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서는 눈부신 광채가 나는 듯 했습니다. 혼잣말, 저런 절세미인이 감히 저 천한 장돌뱅이 놈과 함께 살고 있단 말인가? 실로 아까운 일이로다. 저런 보물은 마땅히 나 같은 사람의 곁에 있어야지. 최진혁의 탐욕스러운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서연을 손에 넣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하인 몇을 거느리고 민준의 초가집을 찾아왔습니다. 네가 민준이라는 놈이냐? 내가 큰 인심을 쓰마. 이 돈이면 너 같은 놈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큰 돈이다. 이 돈을 줄 터이니
네가 데리고 있는 그 계집을 내게 넘기거라. 그 순간 민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게 깔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리, 잘못 짚으셨습니다. 그 사람은 나리가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뭐시? 이놈이 감히 내 앞에서 버티는 것이냐? 천한 장돌뱅이 놈이 분수도 모르고. 분수를 모르는 것은 나리가 아니십니까? 그 사람은 제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제 사람을 나리께 넘길 수는 없습니다. 내 이놈, 내가 오늘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좋다. 내 발로 복을 찼으니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 주마. 민준의 완강한 저항에 독이 오른 최진혁은 본격적으로 두 사람을 올가맬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는 한양에까지 연주를 대어 서연의 뒷조사를 시작했지요. 며칠 후 한양에서 돌아온 하인이 최진혁에게 놀라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서연의 본명은 박서연으로 몰락한 남인 세력의 핵심이었던 박대감의 고명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권세가 조 참판댁의 며느리가 될 몸이었으나 혼례 당일 친정이 영모죄에 휘말렸다는 무고로 파혼당하고 이곳 진주로 버려졌다는 사실까지 밝혀냈습니다. 교활한 미소. 잘 되었구나. 아주 잘 되었어. 영모에 휘말렸던 집안의 딸, 시댁될 집안에서조차 버림받은 처지라. 이제 그 누구의 보호도 받을 수 없겠지. 최진혁은 서연의 아픈 과거를 자신의 추악한 욕망을 채우기 위한 가장 좋은 무기로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보란듯이 관아의 포졸몇을 대동하고 다시 민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박서연 아씨. 아니, 이제는 서연이라 불러야 하나. 한양의 명문가 교수께서 어찌 이런 누추한 곳에서 천한 장돌뱅이 놈과 살고 계시오. 박서연이라는 자신의 본명이 나오자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씨, 당신은 이제 역적의 딸로 낙인 찍힌 몸이오. 나에게 오시오. 내 첩이 된다면 내가 당신의 과거를 모두 덮어주고 지켜주겠소. 하지만 끝까지 저놈을 택한다면 당장 관아에 당신이 역적의 딸임을 고발하여 저놈까지 역적의 무리로 엮어버릴 것이오. 그것은 회유가 아닌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민준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민준 앞에 무릎을 꿇고 마침내 자신의 모든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흐느끼며 저는 역적의 딸로 낙인 찍힌 불길한 몸입니다. 저 때문에 나리께 큰 해가 될 것입니다. 부디 저를 버리고 멀리 떠나십시오. 은혜는 저승에 가서라도 잊지 않겠습니다. 서연의 눈물 어린 고백을 듣는 동안 민준은 말없이 주먹만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결의가 뒤섞여 있었지요. 서연이 모든 이야기를 마치고 자신을 버리고 떠나달라며 애원했을 때 민준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단단하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일어나시오. 그는 무릎 꿇은 서연의 팔을 잡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왜 우시오? 당신은 역적의 딸이 아니오. 내게는 그저 내가 장터에서 만난, 내가 이름을 지어준 내 사람, 서연일 뿐이오. 세상이 다 당신에게 돌을 던진다 해도 나는 당신 곁에서 그 돌을 다 막아줄 것이오. 그러니 다시는 나를 떠나라는 그런 슬픈 소리 하지 마시오. 걱정 마시오. 내가 다 막아줄 테니. 저 교활한 최진영 놈이든 한양의 높은 양반 나리들이든 그 누가 우리를 방해해도 나는 당신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오. 우리 끝까지 같이 갑시다. 그것은 그가 태어나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한 맹세였습니다. 그의 굳건한 약속에 서연은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았습니다. 다음 날 최진혁은 자신의 제안을 거절한 두 사람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마침내 비열한 계략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곧장 진주관하로 달려가 사또에게 서연의 정체를 고발했습니다. 사또 나리.
이 고을에 역적의 무리가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당장 저것들을 잡아들여 국법으로 엄히 다스려야 합니다. 그날 오후 관아에서 나온 포졸 대여섯 명이 민준의 초가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역적의 딸 박서연은 어디 있느냐? 순순히 나와 관아의 조사를 받으라.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에 손을 대는 것이냐 하는 벼락 같은 고함 소리와 함께 민준이 장작을 패던 도끼를 든 채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내 아내를 데려가려거든 먼저 나를 베고 가거라. 일촉즉발의 상황. 이때 서연이 민준의 옷자락을 잡아 끌며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힘으로 맞서서는 이길 수 없어요. 어서 도망쳐야 합니다. 서연의 말에 이성을 되찾은 민준은 도끼를 땅에 던져 포졸들의 시선을 끈 뒤 그 틈을 타 서연의 손을 잡고 집 뒤편의 대나무 숲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길고 험난한 도주가 시작된 것입니다. 민준은 장돌뱅이 시절의 경험을 살려 자신만이 아는 샛길과 비밀 통로를 이용해 포졸들의 추격을 따돌렸습니다. 그는 전국 장돌뱅이들의 정보망을 이용해 거짓 소문을 퍼뜨려 포졸들을 혼란에 빠뜨렸지요. 그 사이 민준과 서연은 짐꾼으로 위장한 채 포위망을 뚫고 진주를 유유히 빠져나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도망만 다니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밤새 고민한 끝에 아주 대담하고 위험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양으로 갑시다. 한양이라니요. 그곳은 저희 집안을 모함한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제 발로 죽으러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있소. 하지만 언제까지고 이렇게 숨어 살 수는 없지 않소. 나는 당신의 누명을 벗겨 이 세상 누구 앞에서도 떳떳하게 내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소. 당신을 다시 웃게 만들어 주고 싶단 말이요. 두 사람은 마지막 도박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상을 당해 고향으로 돌아가는 먼 친척 남매 행세를 하기로 했습니다. 허름한 상복으로 갈아입고 얼굴에는 수검댕을 칠해 초췌하게 위장했지요. 그렇게 며칠 밤낮을 걸어 두 사람은 마침내 가장 위험한 곳이자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장소인 한양 땅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한양에 잠입한 민준은 장돌뱅이 특유의 정보망을 이용해 서연의 친정을 영모로 모함했던 거짓 고변의 배후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민준은 마침내 모든 진실을 알아냈습니다. 범인은 서연의 시아버지가 될 뻔했던 조 참판의 오랜 정적, 김대감이었던 것입니다. 김대감 놈이 계략을 꾸민 것이었소. 혼례 당일 박대감 댁이 영모를 꾸몄다는 거짓 고변을 넣어 두 가문의 혼사를 깨뜨리고 동시에 박대감 집안까지 몰락시키려 했던 게야.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진실을 세상에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방법은 하나뿐이요. 궁궐 앞에 있는 신문고를 울리는 것이요. 임금님께 직접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수밖에 없소. 다음 날 새벽 두 사람은 마지막 결전을 치르러 가는 군인처럼 굳은 표정으로 궁궐로 향했습니다. 신문고가 매달린 누각 아래에 선 민준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온 힘을 다해 우렁차게 신문고를 두드렸습니다.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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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요한 새벽의 정적을 깨는 북소리가 한양 도성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금위형 군사들이 순식간에 달려와 두 사람을 에워쌌습니다. 칼과 창이 그들의 목을 겨누었지만 민준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향해 외치며 전하, 억울함을 구하러 왔나이다. 이 땅에 힘없는 백성이 썩어빠진 권력가의 농간에 희생되어 죽어가고 있나이다. 민준이 말을 마치자 이번에는 서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작은 칼을 꺼내 자신의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그리고는 하얀 소복자락을 펼쳐 그 위에 붉은 피로 글씨를 쓰기 시작했지요. 그것은 김대감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피로 쓴 혈서였습니다. 두 사람의 목숨을 건 처절한 호소는 궁궐 담장을 넘어 임금의 귀에까지 당도했습니다.
현명한 임금은 즉시 특사를 임명하여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재조사하도록 명했습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사태는 급박하게 돌아갔고 마침내 김대감의 모든 죄악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며칠 후 임금의 어전에서 마지막 심판이 열렸습니다. 죄인 김대감은 사사로운 정쟁을 위해 무고한 충신을 모함하고 국정을 어지럽혔으니 당장 관직을 박탈하고 참수형에 처해 그 죄를 만천하에 알리도록 하라. 또한 진실을 가리려는 노력 없이 죄 없는 며느리를 내버린 조 참파는 관직을 파직하고 평생 근신하며 그 어리석음을 반성하도록 하라. 정의가 구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의 친정은 마침내 모든 누명을 벗고 억울하게 빼앗겼던 지위와 재산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해결된 후 임금은 민준과 서연을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임금은 두 사람의 용기를 크게 칭찬하며 민준에게 높은 벼슬을 내리고자 했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오나 소신은 그를 모르는 무지한 장돌뱅이일 뿐입니다. 소신에게는 그저 되찾은 제 사람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소박하게 살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소원이옵니다. 임금은 그의 겸손함에 감탄하며 많은 상금과 의로운 백성이라는 칭찬이 담긴 교지를 하사했습니다. 민준과 서연은 누명을 벗고 풀려난 서연의 부모와 함께 고향인 진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귀향은 초라한 도주가 아닌 임금의 교지를 앞세운 화려한 금의환영이었습니다. 진주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준과 서연의 성대한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이 혼례는 온 마을의 축제였습니다. 혼례식 날, 민준은 누더기 옷을 벗고 늠름한 신랑의 관복을 입었습니다. 서연 역시 슬픔의 상복을 벗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화롯을 입었지요.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만이 가득했습니다. 국밥집 주모는 신부의 어머니 역할을 자처하며 연신 눈물을 훔쳤지요. 울먹이며 아이고 내 새끼들. 장하다. 장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혼례의 모든 절차가 끝나고 두 사람이 마침내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을 때 민주는 신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장터에서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당신을 주워온 것이 아니라 내게 온 복이라 생각했소. 오늘은 내 평생을 바쳐 당신을 내 진짜 아내로 맞이하는 날이요. 부디 나의 아내가 되어 주겠소. 그의 서툴지만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의 눈에서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모두 뜨거운 박수와 함성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장돌뱅이가 데려온 이름 없는 새색시는 마침내 온 세상의 축복을 받는 어엿한 아내가 되었습니다. 민준과 서연은 이후로도 진주 땅에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의로운 부부로 오래오래